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이번에는 사건 의뢰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미애 총경님을 모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건 의뢰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예,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사실은 정체성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왜요? 정신과 의사인데 예. 점점 범죄물을 해석해주는 프로파일러도 아닌 것이 뭐 약간 좀 법 정신의학을 완전 전공한 것도 아닌 것이 약간의 그 정체성의 혼란 같은 걸 겪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사건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네네네. 정신과적인 증상과 약간의 그 그렇죠. 범죄의 원인의 연관성이 예. 조금 보이는 사건들이 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여서, 이거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피의자가 도주를 해서 도주 네. 한 4일 만에 잡혔는데 그동안 계속 그 언론에 나왔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조금 답답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이미 피해자분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고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이제 불구속 상태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이게 맨 처음부터 이런 어떤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가 한 달쯤 전에 피해자분에게 흉기로 위협을 해서 붙잡혔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이유로 일단은 구속을 안 시키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해자가 지난 10일 날, 10일 날 이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가서, 이거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진짜 이거 대단한 거긴 한데,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결국에는 지금 이 피해자분을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산으로 도망을 가고 결국에는 대구가 아니라 세종까지 가서 이제 붙잡힌 걸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살인이었는데 못 막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좀 더 관심을 가졌고 더 조금 분노를 했던 지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게 들었거든요. 뭐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게 위중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피의자들이 도망할 염려, 우려가 별로 없잖아요. 스토킹은 뭐예요? 사람 쫓아다니는데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간다? 사실 도망의 우려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도 뭐 도주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잘 협조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를 했을 때 와가지고 조사를 이제 제대로 잘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 그 판단인 건데, 그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했다. 다 한 걸로. 그러니까 피해자분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다 한 거군요. 했다. 정신과 의사인 저희 입장, 혹은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을 스토킹으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살해 협박 미수 사건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게 저는 사실 또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 가지 지금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그냥 스토킹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흉기로 살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살해 위협이 아니라, 그러니까 흉기를 들었다고 해서 널 죽일 거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다 살인 미수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토킹이라고 봤었던 이유는 이 행위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네. 그 전에 어찌됐든 간에 꾸준히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였었겠죠. 헤어지자라는 네. 이 표현을 했을 때 아마 이 남성이 좀 이렇게 돌변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보면은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네. 네. 범죄가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흉기를 들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벌칙 규정이. 이게 뭐 스토킹 행위에 의한 그 범죄라면 괜찮은데 거기에 어떤 살인이 되면 뭐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거겠죠. 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사건 의뢰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바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 영역이 단순하게 한 사람을 괴롭히는 영역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살인으로까지도 연결되는 경우가 요즘은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예. 왜 자꾸 이런 스토킹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결국은 이제 스토킹은 집착에 의한 범죄란 말이에요. 요런 사안에 있어서는. 그럼 이렇게까지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도한 나의 어떤 욕망,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네. 상대방을 내가 괴롭히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하나의 물건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의사로 나한테서 벗어난다는 걸 내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심하면 이거는 거의 망상체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초기에 구속이 안 된 이유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인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는, 심지어 나를 신고한 그 하나의 나의 도구를 결코 나는 내버려둘 수 없어, 없애버릴 거야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을 때 수사에 당연히 협조하죠. 왜냐하면은 2차 범행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2차 범행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이제 이러한 사안에서는 아마도 영장 실질 심사하고 기각이 되니까 더 화가 나서 이런 그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었을 때 이미 이 피의자는 마음 안으로 내가 일단은 경찰 수사만 넘긴 다음에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의 어떤 전조증상이 결국에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흉기로 위협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스토킹 범죄 사건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금은 더 강한 어떤 규제나 제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돼서 스토킹 처음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응급조치 행위자와 분리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응급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재발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긴급 응급조치를 또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긴급 응급조치는 뭐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주거 등 뭐 100m 이내 접근금지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긴급 응급조치를 하면은 잠정조치라고 해서 이거는 경찰관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 수사 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을 하고, 그 잠정조치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그거를 청구를 해요. 판사한테 청구를 하고 판사는 그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안도 아마 잠정 조치까지 이미 초기에 다 신청을 해놨고 결정이 됐었을 거예요. 1호, 2호, 3호까지 다. 그런데 또 잠정 조치를 위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영장까지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영장을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수사 절차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뭐 이게 칼로 막 진짜 위협을 해가지고 이게 몇 차례 그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선 치더라도 피해자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영장을 신청을 하죠. 아마 요것도 그런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수집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결국에는 이게 이런 범죄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는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예, 나 그냥 고소수 갈 테니까 네. 너 가만히 못 놔둬.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뭐 도주를 하긴 했지만 당연히 잡힐 거라는 건 알았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멀리는 안 갔죠. 예, 멀리 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마치 무슨 자수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잡혔더라고요. 예, 물론 자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미 자기 인생은 포기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구속을 좀 많이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죠?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아니면 돼야 되는데. 저는 하다못해 위치 추적이라도 잡아놓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이상 접근하게 됐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정 조치에 전자발찌 네. 부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 전자발찌 부착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신청을 하면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잠정 조치를 위반을 한 사안이 있어야지. 그것도 전자발찌. 그럼 너무 늦다는 거죠. 제 느낌은. 특히 이런 스토커 범죄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친 신념이면 망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수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어 진짜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면 이런 사건이 터질 제발. 때마다 너무 답답한 게 차라리 이런 초기부터 스토킹 어떤 범죄의 시작이 어떤 흉기를 통한 어떤 사건인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그래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게끔 혹은 접근을 했을 때 바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런 조치들을 취하해 줘야지만 구속을 안 시켰을 때 안전망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그 CCTV까지 다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는데 피해자분이 스마트워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반납을 했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그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항상 저희가 부딪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행위자가 피해자를 죽일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아예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집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면 집 앞이 아니라 집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것이 그런 그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표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떤 증거가 없다면 그 사법적으로 공권력이 더 이상 그에게 미칠 수는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참 불편한 현실과 진실인 거죠.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피해자분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50대지만 젊은 나이의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의외로 보니까 50대도 많으세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게 2차적인 피해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들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스토킹을 한다는 얘기인즉슨 이게 강렬한 집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죄의 사고를 약간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실제로 있거든요. 맞아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는 거는 그래도 맨정신이 돌아왔을 땐 이성적인 판단을 하세요. 맞아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러면 거기서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생기는데, 스토킹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조금 순간적인 판단을 잃을 정도의 어떤 행동이 좀 지속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스토킹이나 스토킹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강제성 범죄에 있어서는 어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재판기관이든 간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심각하게 보고 좀
좀 더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손 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죄들은 계속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뭐 GPS 결국엔 전자발찌죠. 네. 예, GPS를 통해서 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거를 좀 철저하게 막고 접근했을 때는 바로 좀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 요즘 뭐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은 이거 참 말하기도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좀 화가 나는 내용인데 예. 사건이 보면 2022년 5월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11세 여아에게 음란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네. 그러니까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알몸 사진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걸 협박독으로 사용해서 한 달 상간이죠. 한 네. 달도 안 되는 상간에 지금 4차례 성폭행을 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는데요. 결국에는 구속이 됐고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이 징역 5년이라는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왜 5년밖에 안 되는 건지도 너무 화가 나고요. 이런 사건이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지금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요? 네, 심지어 많아요. 뭐 원래 또 제가 이제 성폭력 네. 수사를 전담하던 부서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좀 우리 아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지금 그 내용이 아이하고 SNS에서 만나서 한 달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 남자가 4차례나 그 엄마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간음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드물지 않다라는 게 네, 드물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납니다. 네. 작년에는 심지어 이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이 아이는 그래도 13세, 그러니까 만 13세였어요. 딱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희 경찰서 제가 이제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사건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SNS 통해 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게 됐고 만나서 이 남자는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가 직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이 아이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간음을 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고 제가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아이가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다 그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휴대폰을 좀 몰래 좀 봐라. 확인을 해라. 확인을 좀 해봐라. 네. 뭐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그 남성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SNS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의 뭐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음란하는 그 행위를 해가지고 자의행위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게 어떤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 응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뭐 11세 여하고 어떻게 보면 다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심지어 고학년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SNS 상에서 아무리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알몸의 사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한 걸까요? 이게 막상 상대방이 뭐 어떤 걸로 유혹을 하는 게 있는 걸까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를 게임 캐릭터를 준다고 한다든가 네. 문화상품권 같은 거를 줄게 뭐 그러면 잠깐만 옷 좀 그래, 올려서 사진 좀 보내줄래? 약간 이런 그런 식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 아이였는데 행위들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가 지금 이게 남자들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성관계도 하는 것 같고 그 휴대폰을 보니까 진짜 그 음란한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네.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제 그 신고를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발육이 그렇죠. 굉장히 잘 된 아이들은 네. 좀 커 보이잖아요. 맞아요. 크잖아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을 나이기도 예, 예. 하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술 녹화를 하러 갔는데 이제 네. 해바라기 센터로 너무 깜짝 놀란 게 애가 굉장히 왜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로밖에 안 보였고 옷차림도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옷차림에 이렇게 아이들이 매는 가방 있잖아요. 조그만 네, 가방에 그다음에 핀을 이렇게 꽂고 왔는데 더 어려 보인다는 거군요. 굉장히 어려 보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 진술을 받고 휴대폰 가지고 와서 이제 포렌식 해가지고 가해자들을 이제 가해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탁 폭파시켜 버리면 그쵸. 흔적이 남질 않아요. 텔레그램이나 네, 뭐 인스타 DM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담당 형사한테 휴대폰을 좀 켜놓고 있어라. 혹시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정말 휴대폰으로 한 번 만났던 남자들이 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빨리 저희 답하라 그랬죠. 만나자고. 잡아야 되니까요. 네,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요. 예. 이거를 얘네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는 없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 메시지가 안 왔었으면 교육 못 잡을 뻔한 거네요. 저 일부는 네. 못 잡을 뻔했죠. 그래서 메시지 온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그 남자를 당일 한 3명을 3명이요? 예. 3명을 잡아서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서 한 번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소아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성적인 관념 자체가 네. 형성되기 전에 다른 이제 유혹으로 그게 물질의 그쵸. 유혹이 됐던 아니면 캐릭터의 유혹이 됐던 아니면은 다소 외로운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마치 보호자로 따뜻한 보호자로서 혹은 마치 무슨 동화 속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아이들이 많죠.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하면서 이제 성적인 행위를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호감의 보상처럼 당연한 보상처럼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 나가는 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따뜻한 관계의 유지 혹은 경제적인 보상 혹은 캐릭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저씨한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식으로 왜곡된 성 개념을 가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노출된 그런 네. 쪽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정말 더 그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예, 생각을 예. 해버려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사실 이런 왜곡된 성관계를 만들어서 이 행위를 반복하게끔 가스라이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거죠. 그 누군가 제3자가 개입해서 알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지 않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제3자가 그쪽 개입을 하죠. 친구가 알게 되든 네. 아니면은 학교 뭐 상담 선생님이 알게 되든 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되면 자기들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또 생각을 해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얘기를 못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런 범죄들이 암암리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쁜 어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타깃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사건 물론 이런 류의 사건들이 피해자의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방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해자의 문제가 훨씬 더 분명히 큰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부모님이 애들을 잘못
돌봤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건 마치 여성에게 치마가 너무 짧게 입고 옷을 야하게 입으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요. 예. 어떻게 예방할 거냐? 그리고 이 가해자들에게 이건 사실 성도착이잖아요. 로리타라는 성도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있을 거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처벌의 두려움을 더 강화시켜 줄 거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가해자들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접근 방법에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어찌됐건 구체적인 성행위에 대한 걸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 상당히 민망해 하잖아요. 지금도 아이들 그 성교육할 때 그런 거 잘 안 하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는 SNS이기 때문에 네. SNS 상에서 아이들은 이미 너무 자극적인 성적인 어떤 영상이나 어떤 정보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런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지도 몰라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게 상당히 민망하지만 어쨌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이런 어른들의 위험성 네.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SNS 상에서 혹은 내가 어떤 아주 위험한 어떤 집단 안에 노출됐을 때 이 성폭행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특히나 SNS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경계심을 심어주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호주 같은 데서는 딱 그 청소년까지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네. 없으니까요. 네. 그냥 아예 SNS는 정말 범죄의 피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거야라는 거에 대한 걸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계심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으니 그런 거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SNS는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더 잘하니까 부모가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애들이 겁이 없어요. 다만 이 총경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징역 5년이라는 거요? 어떤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이었다라고 하면은 형이 훨씬 더 셌을 것인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건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동의하에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3년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연령대는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유혹이 쉬운 거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조금만 인식이 있었다 그러면은 반항을 할 거고 거부를 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폭행 협박이 들어갔겠죠. 아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질 않죠. 법리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재판부에서. 저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거는 성도착이기 때문에 제발 우려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선생님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좀 구속을 시키고 이제 구속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치료 감호소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쨌든 검사를 하잖아요. 저희는 다 아동 성기호증이라고 하던가요? 성도착인데 이제 아동이죠. 아동. 그게 판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동 성도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란 거예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내 심리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아동 성 기호증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과 진단이라는 거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게 고려돼야 돼요. 사회 문화적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게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소아 성애자의 영역이 상당히 드물어요. 서구에 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더라도 소아 성애에 대한 성 도착이 맞다라고 진단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진단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서구의 기준을 갖다 붙이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감호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상 소아 성애에 대한 부분이 극도로 적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건 병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척도가 좀 다르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정신과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이고 정신적인 영역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란 게 고려돼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충분히 고려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보냈을 때 성 도착이 그러니까 너무 아닙니다라고 답답했어요.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왜 아니지? 왜 저도 아니지? 답답하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성 도착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나오죠.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징역 5년이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너무 낮지 않나. 네. 실제로 이때까지 이런 범행에 대해서 성 도착이라는 진단이 안 나와 버리니까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뭐 그냥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범행인가 보다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마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력 네. 이런 것으로 처벌받은 그 성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5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일면식도 없이 흉기를 반복되는 사건이죠. 이게 이상동기 범죄잖아요. 네, 묻지마 범행이죠. 범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난 4월이고 네. 이 70대 가해자가 식당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네.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술을 마신 채로 낮 1시에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식당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행히 이제 사망은 하지 않으셨지만 중상을 입으신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살인 미수로 순수하게 일면식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식당 주인분이 식당 앞에서 이제 좌판을 놔두고 이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노인분이니까 혹시라도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는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면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아무 동기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식당 주인이 어찌됐건 간에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인에게 여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한 이야기를 이 노인이 혹여나 자기 식당 앞에서 지금 나 장사한다고 나 몰아내려고 하는 건가라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다면 네. 혹은 거기서 좀 더 과하게 지나치게 넘어가서 좀 그걸 더 왜곡하게 생각해서 피해 사고나 피해 망상까지 포함되면서 저 식당 주인이 나 장사하는 거 방해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거를 과거에는 이거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봤을까? 혹은 뭐 상대방이 나를 장사 방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을까?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로 너무 많이 편입되고 있다는 느낌들이 좀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기사라는 게 되게 단편적인 거잖아요. 네. 단편적인 거다 보니까 뭐 아까 스토킹 관련된 기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수사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하는지 피의자가 뭐라고 진술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상동기 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원한에 의한 행위로 그쵸.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기사를 일면식도 보면서는 이 기사를 보면서는 경찰 쪽에서 이거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사건을 저질렀다? 뭐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기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목을 지금 마치 이상동기 범죄인 것처럼 기사분들이 지금 뽑아낸 걸로 좀 보여져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미디어가
자꾸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의 형태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볼 테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를 공포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 옆에서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그냥 낯선 사람들을 혹여나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뭐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할지 모른다, 혹은 침범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맞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아직까지 이상동기 범죄인 건지 묻지마 범죄인 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불안을 너무 조장하는 어떤 형태가 아닌가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여기서도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딱 눈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요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판사의 사과 여부 질문에 아들이 8월에 출소하는데 그때 아마도 찾아가서 사과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할아버지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저 가게 앞에서 뭐 이거 네. 팔지 마세요라고 무언가 이야기를 했거나 그렇게 했을 수도 그리고 사실 있겠다. 불편하실 수는 있죠. 그 가게 주인분 입장에서는 가게 앞에서 자판 깔고는 과일 팔고 있으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요. 이 사건은 일단은 어찌됐건 뭐 이상동기 범죄로 딱 규정하기에는 정보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너무 좀 이상동기 범죄 쪽으로 프레임을 좀 몰고 간다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이상동기 범죄 아닐까? 그 서울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자 종업원을 그 1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에서 근무 중이던 남성을 30cm 길이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뭐 물론 많이 이제 다치진 않았나 봐요. 손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전혀 모르는데 찾아와가지고 30cm 이 칼로 찌르려고 했다. 이거야말로. 네, 이거는 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로 묻지마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뭐 질문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도 여쭤보시는데 이상동기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총경님은 혹시 뭐 왜 그런지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떠세요? 되게 그 분당에서도 작년 23년도인가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충남 서천에서도 처음 본 여자한테 흉기 휘둘려가지고 살해했었던 것도 있었고 뭐 대표적인 게 신림동에서도 사건이 있었던 것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가해자들이 보면은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나 혼자 딱 고립돼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이러한 심리들이 계속 이렇게 응축이 되다가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는 아닐까. 그래서 그 묻지마 폭행을 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신 이상자들이 아닐까라는 사이코패스. 일단은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바라보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상동기 범죄 중에 일부는 정신 질환에 의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어떤 피해망상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왜곡된 망상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범행을 저지르는 시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병에서의 피해망상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사실 정신질환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분의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정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유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펑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이거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거든요. 거의 인지를 한 것 같던데요. 네, 보통 네, 네. 대부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에 의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정신질환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증상 자체가 상당히 심하게 발현되면서 피해망상도 상당히 왜곡되게 심하게 발현되면서 이제 어떤 범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리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극히 떨어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경찰이었을 때 보면은 그 가족들이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네. 있고, 그다음에 약을 먹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약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약을 먹게끔 하면 되는데 가족들도 지치는 거죠. 왜?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하면서, 그래 하루 이틀 정도 안 먹어도 괜찮겠지? 근데 안 먹으니까 얘가 이상한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그를 데리고 와서 또 약을 먹이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들도 이분들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통제 되죠.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 종종 봤어요. 그렇죠. 네, 물론 네, 저도 네. 종종 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까지 심각해지기까지에는 약을 중단하건 치료를 받지 않건 상당 부분의 시간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약을 끊자마자 뭐 바로 그런 건 나빠진다거나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반복되다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그리고 거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된 관리나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터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인지가 가능한 수준들이 있어서 이 경우라 그러면 사실 예방이 좀 더 수월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치료 명령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시행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1차 책임을 가족한테 지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증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신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의 개입을 국가에서 좀 강력하게 좀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건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건 진짜 현장에서 너무 필요한 맞습니다. 것들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갑자기 발현되는 이상동기 범죄를 이거는 다 정신질환자들의 문제, 상당 부분이 정신질환자들의 문제 내로 바라보게 되면 정신질환자분들을 준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갑자기 발현된 게 아니라 대부분 주변에서 인식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상동기 범죄가 사실은 약간 두 부류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한 부류는 순수하게 사이코패스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분노를 사회에다가 표출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뭐 대인 관계에서든 혹은 경제적인 상황에서든 혹은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든 내가 무언가 되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억울함에 대한 거를 나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사회로 나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이코패스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한 다음에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 버려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쭉 어느 정도 뭐 이 사전에 이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게 확인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드물지만 이상동기 범죄 중에서도 저는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보다는 그 빈도가
적거든요. 실제로 적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러한 행위를 했었던 분들이 대체로 보면 정신적으로 계속 어떤 치료나 이 치료를 받고 있다가 방치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 자살 시도를 했든 아니면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물건을 부수는 그런 행위를 했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면서 막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일면식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상당히 아프신 분들을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방치되거나 아니면은 약을 끊어버리거나 중단했었던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형태가 씌워진 경우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주장합니다. 내가 네, 감형을 사실은 위해서 치료받고 있었다. 감형을 위해서 없던 병도 만들어냅니다. 네, 사실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대부분 붙거든요. 혹은 양극성 장애가 붙기도 하고요. 양극성 장애 네, 심한 많이 경우에는 들어보죠. 반사회성 성격이 있으면서 조현병과 유사한 진단명도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라는 그 진단이 나오나요? 사이코패스는 정확하게 정신과 진단명은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명칭이고 혹은 이 프로파일러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영역이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붙이죠. 근데 그거는 이래요. 성격적인 배경에 대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단명은 따로 붙입니다. 그러면은 성격적인 배경의 진단명은 반사회성 성격인데 일반적인 진단명은 우울증이라든지 양성 장애라든지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사회성 성격의 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분노 형태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막상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내가 사실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같이 해버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인 것처럼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사를 하면서 그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랑 이런 범행을 하는구나라고 저도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되게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2010년도 초반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는 그 정신과 입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현재의 정신과 입원 절차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인권,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인권을 많이 침해한다. 침해하고 있다라는 불합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요. 그러면서 입원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냐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신과 입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의 가장 중심축을 환자의 가족에게 두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점점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가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연 끊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고령에서의 정신질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족에게 입원 절차에 대한 책임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일본에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일본은 수년 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사회에서 입원 절차에 대한 결정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 책임제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 바뀔까요?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공권력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명령이나 입원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명령도 누가 하냐?
판사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할 수 없죠. 치료나 맞아요. 뭐 교육 이거 이수명령 이런 것도 저희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법적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그걸 네.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대한 인력도 확실하게 훨씬 더 늘려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염두는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지지분질해지는데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또 이게 마치 정신질환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자살이랑 비슷해요. 이상동기 범죄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졌어요. 우리가 되게 절망적이고 좌절된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거를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되게 사회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억울한 경우에 그냥 교도소 가더라도 그냥 한번 그냥 저지르고 말지라는 식의 즉 이런 사회에 분출된 폭력적인 행동, 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중적인 둔감함 역시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라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를 던지고 싶을 때 이런 이상동기 범죄들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니까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머리로 들게끔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상자가 어떤 자제력이 되게 떨어지고 충동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는 범행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해진다는 거거든요. 즉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어떤 미디어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 이상동기 범죄를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의 분노 표출의 선택지로 생각하게 될 여지 역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미디어에서 일정 부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준칙이란 게 있거든요. 자살을 기사 제목으로 못 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상동기 범죄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기사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뽑아내는 거는 언론 준칙으로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주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 이슈들을 정신과 의사인 저와 어떻게 보면은 경찰 출신인 저와 총경 출신인 총경님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되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조금 더 폭넓게 그 행위자나 피해자나 그 범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근데 총경님께서 저를 너무 띄워주신 거고 저야말로 이제 진짜 실제 수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범인들을 잡아가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가 또 얻게 되니까 저 역시 좀 많은 배움이 됐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컨텐츠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단순히 올라온 기사의 좀 뒷배경 그리고 이러한 기사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또 알려드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이 맞습니다. 되게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제 댓글에 긍정적인 댓글이나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더 감사하죠. 저희들이 자주 만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저나 이제 총경님과 처음 만나서 한 방송이지만 앞으로 좀 자주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셨던 형사님 한 분을 모셔서 형사님의 어떤 수사 내용 그 실제 사건에 대한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신 분이 권근원 강력계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독자분들한테 강력계장님의 어떤 소개 같은 거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무도공채로 2년을 복무를 하고 형사로 배치돼서 34년을 강력 형사만 했습니다. 강력 형사만 34년을 하시고
강력계장으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강력계장은 이제 광진서에서 강력계장을 5년을 했고 네. 지방의 발령임을 받아서 양구경찰서 수사과장, 그다음에 인제경찰서 수사과장 경정으로 명예퇴직했어요. 1년 남겨놓고. 네. 인상이나 말투를 뵐 때는 강력계 형사님이라고는 지금은 전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인자한 풍모에 말투도 이렇게 느긋하게 하셔서 강력계 형사 무서운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건을 대할 때하고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하고는 양면성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시골 아저씨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지만 이제 범죄자를 대할 때는 완전히 냉철하게 또. 달리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모습과 또 날카로운 면모를 가진 권근원 강력계장님과 함께 오늘 그래도 강력계장님께서 담당하셨던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인데요. 예. 2001년도 12월 18일 날 경주에서 발생을 했어요. 경주에서요? 네, 경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조은은행도 그렇고 경주경찰서, 경주지방법원, 경주지방검찰청이 거리를 한 200-300m 두고 딱 붙어 있어요. 경주에 그럼 가장 중심지겠네요. 네, 중심지인데 거기에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장소가 있잖아요.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하니까 출장소에서 이제 업무를 마감하면서 차에다가 그 직원들이 그 당시 내가 들어온 현금을 가방에다 해서 뒤트렁크에다 실었고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게 ATM 기계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예전이니까 당시에는, 이제 법원 내에 조그만한 출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업무가 끝나면은 그렇죠. 남은 돈을 원래 있던 은행으로 다 은행 금고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거리도 얼마 되질 않는데 네. 이제 신호대기 중에 조그만 오토바이 둘이 타고서 뒤트렁크를 따고 그 현금을 털어서 절취해간 사건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현금 수송 차량이라는 게 네.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는 금고도 막 달려 그렇죠. 있는 그 전문 캅스가 차량이 있죠. 있잖아요. 예. 조그만 출장소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좀 약간 허술했죠. 하기사 지금 이게 2001년도니까요. 예. 수사하면서 이제 밝혀진 건데요. 그 이제 범인 중에 한 명이 네. 원래 카센터를 운영하던 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잘 알죠. 시동을 키는 키는 내부 자체가 강철로 돼 있어서 엄청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뒤트렁크의 열쇠는 쉽게 열 수 있게끔 무마시키면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냥 트렁크니까 차 종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맞는 키를 만들어 가지고는 근데 이제 했다는 거군요. 경주서에서 수사 과정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않았는데요. 수사의 경우로는 기존에 이제 무마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 옛날 차량 아닙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차량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요새 차 같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은행을 턴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죠. 근데 이 건 하나만 아니에요. 요 사건하고 똑같은 범죄 유형의 사건이 네. 97년도에 97년도에 예. 옥천 농협 현금 수송 차량이 똑같이 차에서 현금을 싣고서 자기 그 은행으로 가다가 4년 전에요. 네, 그때는 야구방 명의로 은행 직원을 그 저기 하고 폭행을 해서 그리고 제압을 돈을 하고 강취를 해갔었어요. 강도짓을 한 거군요, 이거. 네, 그때는 강도짓을 했어요. 그러면 97년도 옥천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과 2001년도 지금 경주에서 있었던 사건이 동일범인 건가요? 네. 이 경주 사건의 주범이 얘가 청송 출신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97년도에 옥천에서 이 사건을 한 주범이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97년도 사건을 수사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 2001년 사건이 터지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했냐? 97년도 사건에
그 당시에는 이제 수표가 많이 쓸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해품 중에 수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수표를 그 97년도 옥천 사건의 주범이니까 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표를 내가 네. 그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원 네가 깡을 해줄 테니까 그 수표를 좀 가져와라. 현금화 시켜줄 테니까. 네, 현금화 시켜줄 테니까. 그 옥천 사건의 범인이랑 좀 컨택 좀 해봐라. 네, 그래서 그 사건의 수표를 가지고 나오겠다고는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세운상가에서 네. 사람을 하나 섭외를 해서 마치 그 수표를 현금화 시켜줄 것처럼. 그래서 그 현금화를 시켰어요. 근데 수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그때는 증거 확보에 실패를 하신 건 거죠. 그 사람이 범인이 그렇죠. 그 수표를 안 써서. 네, 그 수표를 작물 수표를 안 내놓고 네. 다른 사건의 강도 사건, 그 다음에 다른 절도 사건, 고액 사건의 수표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작물을 교환해 줄 때 네. 처음으로 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았어요. 그때는 함정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함정수사 못 하는군요. 네, 그 수표를 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표를 현금화 시켜주겠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 당시 5, 60만 원을 현금화로 해서 줬어요. 10개 사건의 증거물은 확보가 됐죠. 근데 그 당시 범인 윤 씨가 같은 공범이 그 옥천 사건은 내놓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옥천 사건의 범인 윤 씨가 용의자로 떠서 그 당시에 97년도에 옥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윤 씨가 용의선상에는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윤 씨가 그 옥천 사건의 수표를 사용해 버리면은 걸리죠. 뭐 확실하게 옥천 사건의 범인으로 딱 지정이 돼 버리니까 이제 공범이 너 이 수표는 쓰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2001년도 12월 18일 날 경주 사건이 딱 터진 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강력계장님은 경주가 관할 지역은 아니셨던 지역이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걔네 범죄다 하고 딱 그 감이 오신 거예요. 감이 왔죠. 그래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이 사건을 저희는 이제 서울청 기동수사대는 전국 수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 자료를 이첩 받으셔가지고 아니 안 이첩받았지 않.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내가 경주 사건은 경주에서 터졌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사건으로 나는 하면서 경주 건은 추가만 하면 되니까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딱 하는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한 3일 만에 서울청 형사과 과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야, 너 혹시 그 경주 사건의 용의자를 네가 알고 수사를 하냐? 예, 알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지금 난리가 났다.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한 2, 3년 전에 부산에서도 현금 수송 차량이 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 있었던 부산 대연동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이군요. 그것도 있고 대구에서도 또 터졌어요. 신협계. 그러고 연달아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러고 또 이게 경주 사건 터지기 직전에 대전의 국민은행 본청으로 해서 은행 직원이 총 맞아 죽고 한 또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는 완전 그냥 은행을 턴 거네요. 아니 그것도 현금 수송차. 그러니까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이 네. 그냥 연달아 계속 터졌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한 5년 동안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거죠. 97년부터. 금액을 보니까 경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8천만 원, 부산 사건은 3억 6천만 원. 뭐 옥천 사건도 2억 2천만 원 이때 당시에 따지면 거액이죠. 금액이 뭐 말도 못하네요. 네, 거액이죠. 그런데 그거를 97년도에 사건이 터지면서 경주 사건이 터질 때까지 그 많이 발생한 사건을 해결을 다 못했어요. 그렇죠. 다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옥천 사건으로 수사를 한 거죠. 저는. 그러면 경주 사건을 딱 이렇게 가시겠다고 했을 때 진짜 뭐 경찰청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집중을 다 했겠는데요? 아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저기를 하면은 발생 경찰서에 가서 수사 기록을 카피를 해서 와요. 네. 대구하고 부산을 갔는데 네. 저는 그때 가지를 않고 직원만 보냈어요. 네. 네, 직원만 보냈는데 직원이 가서 이제 수사 자료 카피를 하면서 그냥 용의자가 있는 것을 흘렸어요. 뭔가 여기서 촉이 오네요. 그러면 왠지 예. 다른 경찰서에 있는 강력계 형사분들도 이 건을 네. 뭐 이렇게 내공으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부산하고 대구인가 직원이 우리는 네. 수사복을 쓰거든요. 야, 서울청 기동수사대 권근원 반장이 수사를 하는데 거기 용의자가 있다고 수사복을 써놓은 거예요. 경주에서 이제 사건이 터져서 사회적으로 그쵸? 이슈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당시 청장님이 완전히 부임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주 직원도 거길 갔던 거예요. 그 발생 사건 유형이 비슷하니까. 네. 가니까는 거기에 수사 보고서가 쓴 거를 걔네들도 본 거죠. 네. 근데 서울청 기동수사대에 내가 용의자를 특정해서 가지고 수사한다. 네. 그거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경주에서 형사과장한테 보고하고 형사과장이 경북청 수사부장한테 보고하고 수사부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서울에 있는 권근원이 내려보내. 그래서 제가 경사계급장을 달고 거기를 내려갔어요. 그 대신 내려가면서 이제 조건이 공적은 너한테 다 해줄게 하고 이제 학답을 받고 내려간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수사는 경주 경주가 권한에서, 발전이니까. 거기서 담당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내려가서 거기서 수사를 진행을 같이 한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파견을 가신 셈이 된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수사한 자료를 네. 그다음에 기록을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기록을 몇 년을 했으니까는요. 그거를 다 가지고 내려가서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제 용의자가 이다 하고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일단은 얘네들 거기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네. 체포를 이제 했어요. 증거가 있었나요? 증거는 이제 저가 그 앞전에 서울에서 네. 그 이때까지 장물 해줄 때 몰래 카메라 찍어놓은 네. 자료, 그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나온 수표, 네. 그 다음에 이 범인 윤이 얘하고 통화를 한 그런 내용, 우리 정보원.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자료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자백을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셋을 다 분리시켰어요. 제가 분리시키라고 했고, 입을 못 맞추게. 예, 입을 못 맞추게 분리시키라고 했는데 공범 중에 자동차 배터리 가게를 하는 애가 근데 제가- 이번에는 트렁크 이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일 걔가 약해 보였고, 그래서 걔를 먼저 잡아뜨리는 게 낫겠다. 걔가 자백을 했어요. 먼저 이제 그 카센터 직원이 먼저 자백을 한 거군요. 특정이 됐죠. 그 경제 사건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법원에서 쓰는 수입인지, 그다음에 수표 이런 것들은 가방에다 그대로 담아서 거기를 비닐로 싸서 네. 물이 안 들어가게 꽁꽁 묶어가지고 방어진 앞 방파제에 가서 바다에다가 줄로 묶어서 숨겨놨어요. 거예요? 예, 그걸 숨겨놓고 그 다음에 현금은 배터리 가게 하는 최 씨의 그 가게 마당에다가 비닐에다 현금을 쫙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구리를 쳤어요. 심지어요. 예, 심지어 그냥 그 무슨 이제 안 쓰려고.
그 시멘트를 지금- 발랐다는 거예요? 네, 공구를 쳤다는 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 자백을 해서 아 그러면 한참 있다가 쓰려고 했던 건가요? 네네네. 예. 아, 왜냐면 왜냐면 그 이제 지폐도 그 현금도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그 옥천 사건도 안 나왔잖아요. 아. 걔네들이 철두철미해요. 와 완전 지능범이네요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걔네들을 못 잡은 게 네. 옥천에서도 걔가 범인윤이 저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풀려났으니까요. 풀려난 게 뭐냐면은 휴대폰을 네. 그 범인윤이 옥천에 가 있으면서 범행을 하는 그 타임, 그 시간, 그다음에 그 날짜에 그 휴대폰은 대구에 있어요. 아 알리바이 때문에요. 네. 알리바이를 그런 식으로 만든 네. 거군요. 아주 명석하죠. 우와. 그 당시만 해도 기주국 수사가 쉬운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또 완전 잘 초반이니까요. 몰랐고 네. 초창기 정립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걔가 빠져나갔어요. 무혐의 받고. 와 근데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 그래서 정도로 친밀한 저는 거네요. 이제 그걸 얘기 들어서 그 정보원하고 같이 청정교도소 가면서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네. 정보원이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저는 알고 있죠. 알고 계셨던 거군요. 알고 있었죠. 근데 모든 사건에 부산 사건도 걔네들이 대구 사건도 역시 그 타임에 휴대폰은 타 도에 가서 써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 와이프나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 휴대폰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강력 기자님께서 그 휴대폰을 딴 데서 쓰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네, 걸 그건 다 정보원을 수사 보고에, 통해서 예. 알고 있어도 예. 이거를 뭐 완전 물적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었겠네요. 정보원 정보니까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들은 이야기니까. 작물을 확보하려고 네. 작물앱이 통해서 교환을 하려고 실패를 하려고 거죠. 했는데 그건 실패가 됐던 거고. 그래서 경주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내가 해온 모든 기초 수사 자료가 완벽하게 정립이 돼 돼 있으니까 있고 그거를 가장 심리적으로 약할 네. 것 같은 카센터 직원한테 딱 네. 들이밀면서 네. 하니까 얘가 이건 못 빠져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백을. 예,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한 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그때 당시의 수사는 뭔가 되게 정신과 의사인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완전 심리전이네요. 범인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금도 범죄꾼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서 수사관이 수사를 조서를 받고 수사를 해야지 그냥 뭐 들여댔다가는 100% 져요. 저는 뭐 일단은 그 사건을 해결하고 저가 진급은 못했어요. 왜? 그래서 뭐 지난 얘기인데 그냥 진급은 못했는데 그때 청장님이 계급 특진시킨다고 바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잡고 그 다음 날이 2001년도 12월 29일이에요. 네. 날짜도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29일인데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직원 하나를 데리고 간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한 명만 특진이 떨어지니까 아. 그 친구가 좀 욕심이 좀 있어서 그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런 트러블이 생기면은 우리 자체에서는 문제가 생길까봐 안 시켜요. 경찰에서. 아예 다 안 시키는 네, 걸로 다 가는 안 거군요. 시켜요. 괜히 예. 한 사람만 올렸다가 뭐 트러블 생기고 뭐 말 나오고 이러면은 복잡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아픈 추억이에요. 그게. 약간 예. 강혁 기자님한테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군요. 저는 옥천 사건, 대구 사건, 네, 부산 사건. 부산 사건, 경주 사건 여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또 이때까지 쭉 다 모아놓으시기도 네. 하셨고요. 근데 담당했던 경주 직원들이 이 사건을 경주 사건은 해결이 됐으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수사를 더 해서 네. 자백을 받든지 아, 증거 확보를 더 해서 기소를 붙여서 여죄에 대한 것도 범죄를 한 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옥천 사건은 빠지고 또 빠져나갔죠. 부산이랑 경주 사건만으로 기소를 한 거군요. 그래
그래서 우와. 저가 참 섭섭하죠. 허탈하셨겠네요. 이 기회에 처음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범죄 수사 규칙에 정보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비라는 게 나옵니다. 저희들한테는 매달 뭐 작은 액수지만 몇십만 원씩 그래도 나와요. 저는 이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송교도소 출신들 사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출소를 하죠. 만기가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교도소에 있다가 감호소로 넘어갑니다. 감호소에서 보통 7년에서 10년을 있어요. 또 자기 원래 형을 다 살고 너는 나가면 또 범죄를 하니까 감호소 생활을 또 시켜요. 그게 위헌이 돼서 지금은 못 해요. 네네. 과거에는 했어요. 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호소에서 그 친구들이 출소를 하면은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청송교도소 앞에 보면은 거기 매주 목회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네네네. 오갈 데가 아예 없으면 연고가 없으면은 한 달을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목사님이 이렇게 챙겨주신 거군요. 네. 어차피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죠.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선교 활동도 하고 네. 교화도 시켜야 네. 되니까 거기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뭘 하겠어요? 이제 짝을 지어요. 네. 범죄를. 야, 내가 이번에 나가서 이거를 할 건데 우리 같이 하자. 이러고 이제 모의를 하고 짝을 짓죠. 그러면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아니네요. 그래서 범죄 모의를 하는 거죠. 강도짓을 하자, 도둑질을 하자, 좋은 다이가 있다. 이러고. 근데 그 멤버 안에 정보원이 생기는 거군요. 아니죠. 저는 기존에 나와서 내가 사건을 한 친구 중에 거기 출신의 정보원을 3명 내지 4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10년 넘게 청송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먼저 출소를 했다 뿐이지 네. 다 알아요. 다 아는 사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그러면 있게끔 내가 되는 그 거고. 정보원이 거기서 이제 범죄를 정보를 들어서 저한테 첩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원 활용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정보원을 활용할 이렇게,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체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죠. 정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어떻게 해요?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 가지고 정보비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래서 저는 사비도 거의 사비를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죠. 범죄를 해버리면은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버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정보원으로 데리고 있던 내도 제가 다시 구속을 시켰어요. 또 그 중에 한 명을요. 저질러서요. 예, 범죄를 해서 내가 수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할 것 같아서. 근데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구속을 다시 시켰는데 네. 다시 시켰는데 나와서 결국은 동료한테 같이 범죄를 하고 분배 과정에 이의제기에다 칼 맞아 죽었어요. 그 친구. 예, 저기 송파관을 해서. 네. 그렇게 나와서라도 또 정보원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뭐 숙식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관에서 재울 수 있는 돈도 되지도 않고. 그래도 제가 잘 아는 그 당시에는 찜질방 사우나 24시간 하는 데가 성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찜질방에 대해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찜질방에 가면은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잠도 좀 재워주고 밥도 좀 먹여줘라. 내가 다는 못해도
내가 한 달에 한 2, 30만 원은 줄게. 그래도 그게 예, 그래.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했어요. 일도 좀 해라 가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윤 씨하고 또 인연이 많은 거 같아요. 그 친구도 윤 씨인데 결혼을 해서 애가 있었죠. 교도소 생활하기 하는 중에도 와이프도 그때 조선족이었는데 처자식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저가 참 쌀도 많이 사다 줬습니다. 그 집에.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근데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 경주 사건, 옥천 사건, 그 연달은 예.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에 대한 범인을 그러죠. 잡아낼 수 있으셨던 거군요. 그래서 이 정도 첩보 정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형사를 천직으로 알고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경위 다룰 때까지 2014년도까지 사건 한 거를 제명하고 쭉 써서 보냈는데 그게 다 정보원 사건이에요. 청송. 관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그리고 뭐 광진경찰서, 송파경찰서 이렇게 관할이 있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경찰서에도 강력계가 있고 형사과, 당직형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은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 가지고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발생 사건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관할에서만 하니까요. 네. 그리고 발생이 있으니까 발생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발생 사건이 강력 사건이 터지면 큰 사건을 할 수 있지만은 강력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큰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국구를 정보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는 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면서도 타 경찰 관할, 타도 관할의 사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오늘 저는 맨 처음에 강력 회장님께서 정보원 이야기 하시길래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가나 걱정을 했는데 이 그랬어요? 정보원이라는 게 지금 이번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주요 핵심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키였던 셈이네요. 네. 오늘 이제 권근원 강력계장님을 뵈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해봅시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경륜과 또 경험과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한평생 나의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경찰 그 강력계 형사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그 내공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현금 수송 차량 탈취 사건의 이야기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형사님의 삶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원래 남의 얘기 듣는 게 지루하거든요. 네, 아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가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